머지않아 1인 1로봇, 1가정 1로봇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돼지 장기를 사람 몸속에 넣으면 안 될까? 면역에 문제가 없게끔 유전자를 조작을 해요. 반갑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온 안병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시리, 시리에 인공지능 좋죠. 또 청소기,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나오네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 가니까 거기 이제 관광지 전단지를 로봇이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한 장 빼가면은 한 장 잡아서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방금도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경험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질문이 제가 AI에게 부탁한 질문이거든요.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할 계획인데 강의를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 물었더니 바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칭찬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10가지 질문을 쫙 뽑아주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첫 번째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을 다 읽어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해볼 만한 좋은 질문들이라는 걸 아시겠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여러분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그때 사회는 AI와 로봇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한 번쯤 다 고민해 보셨죠? 방금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AI와 로봇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으로 많이 다가왔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의 우리가 AI와 로봇을 만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건데 택배 로봇입니다. 택배 로봇. 그러니까 택배 24시간 동안 로봇이 여러분 집 앞에 물건을 갖다 놓을 날이 머지 않았어요. 또 요즘 식당 가면은 이런 서빙 로봇 많이 보셨죠? 그릇 반납하는 것도 로봇이 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로봇이 사용된 분야가 사회, 산업, 가정, 의료, 군사, 우주, 재미,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우주 항공 분야까지 내년부터 달 탐사 로봇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은 쓰이고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본 로봇도 있을 테고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본 로봇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재작년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로봇이 방역하는 방역 로봇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갔을 때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떤 확률적으로 바이러스 지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지도. 그거에 따라서 그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은 로봇이 그 지도에 따라서 자율주행하면서 가서 방역을 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 요거는 지금 현재 대전 시청역과 대전역에 운용 중인 시스템인데 저희가 기술 이전한 내용인데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역에서 화재도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 상태가 되면 보통 7살 지능 정도의 수준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본능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앞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대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대형 인명 피해가 나기도 한데 이건 뭐냐면은 현재 여기 지하철 역사에 가면은 여러 가지 센서들과 카메라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현재 지금 화재가 어떻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밖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최적 대피로를 안내해 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돼서 여러분 이제 지하철에서 불이 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 바닥에 있는 레이저 지시기가 있거든요. 그거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또 요것도 이제 대전역과 시청역에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하철에서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혹은 사람이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혹은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상행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별해서 그 알림을 주고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 몰카 촬영 이런 것도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면 안전하니까 이제 안심하고 지하철 타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영을 할 때
익사 사고가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생존 수영이 중요해서 어린이들도 수영을 많이 배우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수영장에 보내놓고 나면은 뭔가 지금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염려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기술 이전 중인데 수영장에서 움직임이 없는 사람을 디텍션해서 상황실에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래서 로봇과 AI가 만나면 실제 우리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로봇 기술이 산업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 여러분 산업이라고 한 게 익숙하신가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아시나요? 네. 근데 제조업에서 여러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나요? 대기업도 여러 가지 만들어내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핸드폰 이런 건 다 대기업에서 만들어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죠. 다 중소기업들에서 만들어서 대기업의 하청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다이땡 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수많은 제품도 다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장에 뭐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업마다 작업 환경이 천차만별이죠. 뭐 소쿠리 만드는 기업이랑 리모컨 만드는 기업이랑 완전 작업 라인이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자동화 투자 여력 그러니까 영세하죠. 기업들이. 또 그렇게 해서 뭐 굳이 돈을 마련해서 투입을 한다고 한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러니까 물품을 납품하려면 이거 만들다가 또 유행이 지나면 금방 또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생산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곳에는 어떤 로봇이 투입되면 좋을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작업 공간에 대응이 필요하니까 이동형이 필요하다. 고정 박힌 로봇은 안 된다. 이동형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게 자율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작업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듈을 자유롭게 뺐다 꼈다 하면서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위에 로봇팔을 올리면은 작업하는 로봇이 되고 카메라를 올리면 감시하는 로봇이 되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올리면은 그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로봇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간이 하는 작업을 그대로 모방해서 인간의 인력을 대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됩니다. 이 보면 이제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비정형 환경.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딱 짜여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사람이랑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긴 물건을 보조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고 또 이거는 실제 작업 라인의 시나리오인데 로봇이 어떤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서 잡아서 다른 로봇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그 로봇은 패키징을 하는 곳에다가 가서 물건을 내려주고요. 다시 돌아오면은 남은 물건들은 다시 원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고 요건 이제 실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서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로봇을 촬영한 건데요. 자율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가서 물건을 인식하고 올려다 놓고 거기서 필요한 작업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챗GPT 이용해가지고 언어 모델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사람하고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걸 잘 모르는 작업자들도 가서 그거 하지마 혹은 해 이거 도와줘 라고 하면 알아듣고 다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위에 작업기를 다른 걸 끼워서 토마토나 뭐 사과 같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로봇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스텝은 뭘까요? 제가 2008년에 아이언맨 1이 처음 나왔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아이언맨을 도와주는 로봇 있죠. 이거 이름이 뭔가요? 자비스죠. 자비스. 이 로봇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주인의 말로 명령하는 것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언어로서 도와주고 그런 로봇 하나 있으면 모든 어떤 작업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로봇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소 로봇 같이 단순한 일만 하다가 이 로봇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는 이제 자비스와 같은 일반화된 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발전을 할 텐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원래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로봇인데 이 로봇에다가는 이 중에서 멸종된 동물을 한번 잡아봐라고 했더니 자기가 비전으로 판단해서 공룡을 잡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로봇을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힘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 정보까지 넣으면은 이게 어떤 거에 쓸 수 있냐면은 요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계란도 잡을 수 있고 딱딱한 요리 도구도 잡을 수 있고 얘가 청소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숙제도 대신 해줄지 몰라요. 이런 로봇 하나 있으면 집에 하나 들여놓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머지않아 1인 1로봇, 1가정 1로봇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에 관심 있으시면 앞으로 대학이나 진로로 이쪽으로 정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발전에 한몫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3개 키워드입니다. 미니돼지가 있고요, 연구자가 있고 사춘기가 있어요. 혹시 미니돼지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혹시 크기 얼마인지 아시는 분? 몸무게 약 40kg에서 70kg 되는 사람 몸무게만한 애들이 미니돼지고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가 요 300kg짜리고요. 전 세계 1등이 1.2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해지면 굉장히 겸손해진 거고요. 이게 미니돼지라는 거, 체격이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얼마나 똑똑할까요? 요거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10마리 동물이 있는데요. 미니돼지 한 몇 등 할 것 같으세요? 보시면은요, 저희 아기들이 이렇게 지능이 발달을 하게 되죠. 여기에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요, 어라? 우리가 잘 아는 보더콜리,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인데 5등이네요. 미니돼지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의 IQ가 높고요. 체격이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사람만큼 똑똑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 저희 센터에 있는 미니돼지고요. 태어나서 한두 달 정도 된 애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전 세계에는 한 45종 정도가 있고요. 농장에 있는 돼지랑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니돼지 분야에 과학기술 혁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2가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은요. 아빠 없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죠? 어떤 한 엄마가 난자를 주고요. 거기서 핵을 제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엄마가요, 세포를 공유했는데요. 그 여기 유전자가 들어 있잖아요. 요 세포하고 난자하고 합칩니다. 그래서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서요. 대리모한테 이식을 하면 요 핵을 공유한 요 엄마의 어린 시절과 똑같이 생긴 어린 양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쪽 기술이 저희가 손으로 하는 제일 잘하는 젓가락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젤리층이 있는데요. 여기 구멍을 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요, 핵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탁 놓으면은요, 이 핵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맣죠? 난자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만 요 세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요 그 찢어진 그 틈 사이로 해서 요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조그만 세포 하나, 그 다음에 난자 이렇게 있고요. 요 2개는 지금 이렇게 오면 전극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인데요. 세포하고 난자하고 이렇게 일렬로 놓고 전극을 팍 가하면은요, 세포막이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서 유전 물질이 난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난자를 가지고 수정란을 가지고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유전자 조작하는 거는 약 1000배 이상 쉽습니다. 그래서 복제 기술을 이용하면요, 내가 원하는 유전자 조작이 큰 동물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물에서 그게 가능해졌고요. 돼지도 성공을 했어요. 많은 노력 끝에 복제형 돌리가 나온 1996년에서 4년 후에 비록 첫 번째 형질 전환된 복제 돼지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2013년도에 사람한테 크리스퍼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복제 기술과 유전자 교정 기술이 만나면 뭔가 이상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시 황제, 이분 되게 바빴죠. 뭐 하느라 바빴죠? 그렇죠. 중원을 장악해서 통일하느라고 바빴죠. 통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소원이 뭐였을까요? 이 통일된 국가가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한 일이 첫 번째 뭐예요?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래서 좀 영원해질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영원하지 않은 게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뭘까요?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그래서 이 왕은 결국은 불로초를 찾아서 한국과 일본을 샅샅이 뒤지고 다닙니다. 참 희한하죠. 그 수많은 업적을 이뤘음에도 결국은 어디에 귀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미국인이라고 이렇게 칭해지고 있고요. 모든 존경과 너무도 어마어마한 부와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창의적인 디바이스를 다 만들었어요. 그죠? 큰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 비결은 뭐였냐면요. 사람 손에 어떤 욕망의 디바이스를 만들어 줄 건지를 계속 이 사람은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아까 욕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도 마지막에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를 하냐면요. 56세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병상에 누워서 고민한 거죠. 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모자랐지라는 거를 후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과학자들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아까 제가 복제양 논리 말씀드렸죠. 1996년 만들어졌고요. 2000년에 돼지의 형질전환 복제 동물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뭐 뇌사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장기를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수혜를 받아요. 그 장기를 받아서. 근데 갑자기 나도 장기 줘 하고 하는 대기자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요 시기에. 이 복제 기술이 나오는 요 시기에. 그러면 아까 돼지가 뭐가 비슷하다 그랬죠? 사람하고 체격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러면 장기의 사이즈는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그렇죠. 비슷해서 그럼 돼지 장기를 사람 몸속에 넣으면 안 될까?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고 장기도 파괴되고 사람도 위험해지죠. 그러면은 내 몸속에 들어와도 면역에 문제가 없게끔 유전자를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10개의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장기가 작년도 1월 6일 날 사람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바로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게 된 거 아니고요. 2달 동안 생존했어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죠. 만약에 2달 전에 또 다른 돼지의 장기를 또 이렇게 계속 이식을 했으면 내가 적합한 장기를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기술이 지금 생명 연장 기술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난 9월 20일이죠. 또 한 번의 이식이 또 있었는데요. 이분 굉장히 건강하다 그랬는데 6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나왔던 그 결과들은 뭐냐면 아직도 이런 10개라는 유전자까지도 우리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의 허들을 충분히 뛰어넘지 못한 것 같다.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혁명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마이라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한 몸뚱이인데 뱀, 사자, 염소 등 이게 다양한 동물이 한 몸뚱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기술적으로 신화에만 나오는 일일까요? 생쥐하고 래뜨는 아주 다른 종이에요.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근데 그 췌장 발생 유전자를 없앤 생쥐의 배아에다가요. 이 래뜨의 줄기세포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생쥐의 몸속에서 래뜨의 췌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췌장을 띄어내 가지고요. 이 쥐에다가 쥐를 아프게 만들어요. 당뇨병을 유발시킨 다음에 얘를 넣으면은요. 치료가 되는 것까지 이 작은 동물에서 확인을 했어요. 췌장만 되는 게 아니라요. 신장도 됩니다.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다 그러면 이런 컨셉이 가능하겠죠. 사람의 줄기세포를 동물 몸속에 사람하고 체격이 비슷한 동물의 몸속에다가 배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미니돼지 안에서 췌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나한테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돼지 장기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보다 면역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죠. 내 거잖아요, 내 거. 영화 아일랜드처럼. 그죠? 그리고 면역이 없는 동물에다가요. 그 사람의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그 사람 세포가 이렇게 제거가 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자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사람한테 이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생 키메라, 이거를 성체에다 넣어준다 해서 성체 키메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를 큰 동물, 사람하고 가까운 동물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줄기세포가 자라는 배아 속으로 침투가 가능해? 라는 거를 원숭이를 가지고 테스트해봤어요. 친구의 줄기세포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네요. 실제 배아에다 넣어주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인데요. 이 돼지는 신장을 못 만드는 돼지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아에다가 사람 줄기세포를 직접 넣었어요. 돼지 몸속에서 사람 신장이 자라납니다. 어떻게? 쑥쑥.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점에 일정 기간까지만 보고 연구는 스톱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지적인 사람 시점이었어요. 그럼 돼지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얘기해주는 영화가 영화 옥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돼지 육종 회사가요, 13개의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돼지들 중에 가장 맛있고
고기가 많이 형성되는 큰 애들 있잖아요. 이거를 찾는 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하고 교감이 되는 동물로 얘가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위기 상황에서 그 꼬마 소녀를 이 돼지가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사람하고 가까운 그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공감이라는 언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시대로 이제 간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저는 하나 유전자만 조작을 했거든요. 저희 실험실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애들이고요. 아래는 유전자 조작을 한 애예요. 사람이 오면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야생성이거든요. 하나만 유전자를 조작을 했는데요. 사람을 피하지 않고 따라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배를 눕고서는 긁어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마치 야생에 있는 늑대가 개가 될 때 수많은 유전적 변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찾은 거예요, 저희. 이제 논문 지금 그 보내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제가 왜 사춘기라는 말씀을 드렸는지가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환자들 아픈 거를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바이오 중심으로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처음에 목표였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제가 이 나이쯤 돼서 보니까 자꾸 귀에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그게 제가 연구하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가 왔어요. 마치 사춘기 때 몸은 이렇게 컸는데 정신적으로 아직까지는 뭐가 성장이 안 돼서 혼돈스러운 거 있죠. 내가 연구자로서 열심히 한 20, 30년을 달려왔는데 그래서 선진국까지 도달했는데 막상 그 연구하는 이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걸맞느냐에 대한 이런 사춘기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0춘기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춘기 때 제일 필요한 게 이거죠. 저도 이게 필요해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걸 어떻게 과학기술적으로 우려를 녹여내고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 가장 큰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게 가장 윤리적인 기술일까요? 이것도 또 질문이죠.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뭐 전지적인 인간 시점이나 동물이나 지구 환경, 멀리는 또 우주까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는 균형 있는 생각 속에서 뭔가의 과학 기술이 도출이 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거기에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윤리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